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평상시 얘기할 때는 안 그런데, 혼자 영상을 찍게 되면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좀 한꺼번에 올렸는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뜨겁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을 합니다. 불안과 탐욕을 자극을 하는데, 이번 주는 전세로 시작이 됐어요. 갤러리아 포레를 제친 전세값 71억짜리 아파트가 나타났죠. 전용 77.5평짜리 거의 100평이 되는 집인데, 여기 전세가가 71억이어서 평당 1억을 뚫었다고, 전세도 지금 살얼음 판이라고 계속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런 기사들, 연예인이 100억짜리 건물 샀다, 또 몇십억짜리 샀다가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이런 기사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현실과 무관해요. 그들만의 리그의 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러한 기사들이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죠. 주말 내내 금리 얘기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어요. 현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1년째 기준금리 0.5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0.2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병 사태에도 더 내릴래야 내릴 수 없는 실효 하한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0.5면 금리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역병 사태 때문에 더 내리고 싶지만 실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0.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도 하고 있는데 왜 실효 하한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 신용도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월하죠. 그리고 준기축통화, 엔화나 유로화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 했다가는 심각한 자본 유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최저치인 지금 0.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아직 그대로인데 시장 금리는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1천조 가계대출 어쩌나 하면서 은행 주담대 금리가 많게는 0.9%가 뛰어 올랐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10개월 만에 1% 가까이 올라온 거죠. 신용대출 금리도 0.6%나 올랐어요. 대출 금리가 1%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12조 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체 가계대출의 72%가 변동금리인데,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가계에서 느낄 부담은 굉장히 클 겁니다. 아직 기준금리 그대로인데 이제 오를 거로 예상하고 있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론이 나왔습니다.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 큰일 나죠. 1600조의 가계대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출 금리의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점에 있습니다. 금리가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영끌 갭 투자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내용이 솔솔 나오고 있죠. 영끌이라는 말 자체가 대출을 끌어낼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끌어냈다는 의미인데, 현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끌어낸 건데 이제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성큼 눈앞에 왔어요. 미국의 옐런 장관이 얘기한 게 시작이죠.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 말 한마디 했더니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매우 의도적이라고 평가를 해요. 역병 사태 극복을 위해서 미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고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이라도 하게 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언지를 준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역병 사태,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제한 양적 완화의 힘이죠. 오히려 역병 사태 이전보다 자산시장은 더 급등을 했습니다. 역병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백신이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모든 경제가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돈 뿌려가면서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백신이 나왔고 미국은 남아 돌죠? 미국은 빠르게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팠다가 나면 기쁘긴 하지만 그 치료비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오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깨닫고 발작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현실화하면 우리나라나 신흥국 시장은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돈값을 더 많이 쳐주는 상황이 되니까 투자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달러 유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신흥국은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 경제 충격에 휩싸일 수 있어요. 경기가 둔화되거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빚이 많은 경우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고민이 크죠. 옐런 장관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미국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때고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느니 연내에 금리를 올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신흥국은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 얘기해도 사람들이 막 빚내서 썼는데 갑자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거 감당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지만 금리 인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역병 사태가 많이 종식이 됐죠. 그래서 긴축에 이미 나섰습니다. 1분기 총 부채 비율을 3% 정도 떨어뜨렸어요.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풀기를 했는데 테이퍼링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연말에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캐나다는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결정을 했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풀었던 돈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진국이 아닌 곳도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터키, 러시아가 물가 급등과 통화 가치 하락을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 아직 사태를 극복한 건 아니지만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올리면 자본 유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환율 하락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온 국민이 빚잔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했다가 난리 날 수 있으니까 지금 부채를 줄여야 된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 빚내서 집 사려고 하죠. 양털깎기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털이 풍성하게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깎아내는 건데 이거 금융 세력이 마치 양털을 깎는 것처럼 일시에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 큰 이득을 누리는 걸 양털깎기라고 합니다. 시중에 자금을 풀어서 자산 가격의 거품을 형성한 후에 일시의 자금을 회수해서 자산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킴을 통해서 부를 쌓는 거죠. 양털깎기는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와 국가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로 모두 마음 놓고 지금 막 돈 풀고 있었는데 미국만 좋아지면 언제든 미국은 양털깎기를 할 수 있죠. 우리나라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래서 계속 가계부채 문제 얘기하고 대출을 지금 규제하려고 하고 있죠.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도 시작이 됐죠. 마이너스 통장 만기돼서 연장할 때 한도를 축소하는 형태로 지금 대출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 했었는데 이제 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하나하나 보겠다고 하죠. 7월부터 차주별 DSR이 적용이 되는데 6억 초과 주담대나 신용 1억인 경우에 차주별 DSR을 적용해서 소득 대비해서 정말 빚 갚을 능력이 되는지 그걸 판단하고 그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 경우 약 83.5%가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대출이 축소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만기 때 가서 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집 말고는 가진 게 없는데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데도 아직도 집을 팔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차주 단위 DSR 적용한다고 하니까 6억 이하의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죠. 빚잔치로 지금 다 극단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더 빚낼 수 있는 6억 이하 사러 가라? 이런 걸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을 언급을 하죠. 이게 바로 광고지죠. 금리, 이자죠, 이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돈을 빌려 쓰는 값이 올라감을 뜻합니다. 금리는 경제활동과 물가에 영향을 주고 외국과의 금리 차이가 국가 간의 자본 이동도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환율에도 영향을 줘요. 금리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돈은 지금 빌려서 투자하려는 사람들 넘쳐나는데 돈을 공급하는 대출은 규제하고 있으니까 공급이 축소가 되면서 그 빌려 쓰는 값인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금리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때는 저금리 정책을 펴고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금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저성장 상황에서도 올릴 수 있어요. 금리가 국가 간의 자본 이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보다 안전하고 우리나라보다 신용도가 높은 나라에서 더 돈값을 많이 쳐주니까 자본은 미국으로 몰려가겠죠.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유출이 되면 원화의 가치는 더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 달러로 바꿀 때 우리나라 돈을 얼마나 쳐주느냐의 문제인데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도 하락함을 의미합니다. 돈이 휴지가 돼서 부동산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돈값 떨어지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도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얘기는 안 해줘요. 제가 기존 영상들을 통해서 부채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어요. 금리가 오른다는 게 돈을 사용하는 비용이 오른다는 의미고 이게 바로 부채의 시한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초유의 역병 사태 때문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서 그 위기를 잘 넘겼지만 그 부작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과열과 거품을 만들었고 또 인플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화로 가게 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게 바로 금리 인상이죠. 인플레가 심해지고 금리를 낮춰놔도 고용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산시장의 거품만 계속되면서 부작용만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들 같은 경우 지금 돈 풀린 것 때문에 인플레 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더 걱정인 건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6억 이하 뜬다? 전세 시장이 난리 나서 70억짜리 전세가 나왔다? 그래서 집 사야 된다? 집 사서 뭐 하려고 그러죠? 지금 경제가 다 파탄나게 생겼는데 이러한 현실을 냉정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댓글 중에 저 때문에 집 안 사서 벼락거지 됐다고 막 이런 댓글들 있는데 지금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이제 남의 돈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도대체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멍청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